우리 또 차명진 의원을 특별히 모신 이유가 이거 다 들으셨어요? 고영태 녹취록? 2,000개 고영태 중에. 녹취록이 한 2,000개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제가 한 절반 들었어요. 1,000개 정도. 예, 나머지 절반이 상당수가 자기 부모님, 네. 자기 가족들하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또 집에 가면 네. 한 이틀 해서 네.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전화 번호만 나온 네. 것을 들어보려고 그래요. 거기에 또 이제 어떤 것도 있을 건가. 네. 그러나 거기에 김용이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중요하고 세간에 지금 네. 얘기가 되고 있는 고영태, 뭐 이현정, 강지곤, 노성일, 네. 박현정 네. 등과의 통화는 제가 다 들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녹취 파일을 들으려면 특별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묻지 마세요. 취재원한테. 아, 그런가요? 기자한테 물어보세요. 아, 취재원이 아니 그게 어디라고? 아니라 아니 차명진 의원님이 이걸 어떻게 들으실까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궁금해하실 테니까. 아니 취재원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냐고요. 알겠습니다. 아, 참 물어보시면은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내용을 좀 여쭤봐도 되죠? 하여튼 제가 그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네 가지 태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것과 그 녹취록이 저한테 전달하는 것은 다르다. 제가 특별하게 친박도 아니고 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는 등 그 피해를 받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비박도 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네. 야당 인사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해 놓은 게 별로 적어서 네. 소위 말하면 매몰 비용이 적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네. 특별하게 뭐 비난받을 여지도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비교적 마음을 비워놓고 들었는데 네. 네. 막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태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다. 첫째, 최순실과 박근혜는 공모자인가? 네.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네. 네. 그 녹취에 의하면 공모자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같이 서로 뜻을 맞춰서 K재단, 미르재단을 일해재단처럼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에 800억을 자기 퇴임 후에 안전한 여러 가지 활동 및 생계 무대로 네. 활용하기 위해서 K재단, 미르재단을 만들었냐? 네.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쫓겨난 이석순 특별감찰관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네. 청문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 K재단, 미르재단을 들었을 때 야, 이거 또 다른 이례재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네. 그 사람의 발언이 쫙 전국에 퍼져나가면서 모든 사람이 단정을 지었죠. 네. K재단, 미르재단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이례재단이다. 제2의 이례재단으로 만든 거다. 아. 그렇지 않더라. 아. 쭉쭉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네. 최순실과 공모했다기보다는 최순실에게 상당히 쉽게 자신의 경계담을 허물었어요. 그래서 최순실에게 K재단, 미르재단을 정말 잘 만들어줬으면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문화와 체육이 융성이 되었으면 하고 부탁을 해서 최순실이 그걸 맡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최순실은 그야말로 이걸 통해서 해먹으려는 의도를 갖고 대통령을 기만했습니까? 그 다음이 네. 두 번째. 네. 첫 번째 얘기 좀 먼저 더 하면 예. 박근혜 대통령은 하여튼 최순실을 너무 믿은 것 같아 제가 보면 쭉 보면 그래서 네. 아마 최순실에게 여러 가지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예컨대 청와대 수석을 연결해 주거나 네. 예컨대 이런 재단의 모금이 용이해지도록 네. 도와주거나 네. 그러나 이건 최순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K재단, 미르재단을 위해서 네. 네. K재단, 미르재단을 위해 최순실이 할 수 있도록.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녹취록에 나오지 않는 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순실이가
자기 아버지 최태민 등에서 물려받은 재단을 만들고 운영하는 솜씨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아마 믿은 것 같아. 아, 그건 추정이시죠? 네, 추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추정은 최순실한테 여러 가지 대소사에 좀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 이거 한번 네가 운영해봐라 이렇게 맡긴 것 같아요.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순실은 과연 K재단, 미르재단을 통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아니더라. 최순실이가 예.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에요. 그래요? 예. 일단 최순실이가요, 자기가 진짜로 알짜배기로 사적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확보를 했어요. 그게 아마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통해서 그렇게 했겠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잘 아니까 니네들 잘 알아서 겨. 뭐 이런 걸 통해서 첫째, 그 2-1 네. 삼성이 따로 최순실과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삼성이.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삼성이 먼저 찾아온 것 같은데 그 놀라운 정보력을 바탕으로 최순실을 먼저 찾아온 것 같은데 네. 누구를 통해서 찾아왔는가는 내가 알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네. 후일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것도 취재를 했죠. 야. 삼성의 놀라운 정보력으로 최순실한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삼성은 K재단, 미르재단이 아니라 별도로 알아서 접근한 거군요. 별도로 최순실의 영향력을 가장 알고. 정말로 저기 뭐 핵심 고리를 찾아내요. 딸. 마누라. 딸의 말. 그래서 딸을 통해서 승마를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굳이 K재단, 미르재단을 통해서 삼성의 돈을 빼먹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딴 데는. 그러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 K재단, 미르재단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감시받을지 모르는데 여기서 빼먹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순실은 여기를 통해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한테 신임을 보낸 것만큼 사업을 해보려고 그래. 아하, 실제로. 뭘? 열심히. 네. 그런데 최순실이가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하던 엉터리 재단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잘 못 운영해요. 아. 그러나 2-1 삼성을 통해서 이미 빼먹었기 때문에 굳이 K재단, 미르재단을 통해서 빼먹을 필요가 없어요. 2-2 네. 이것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 확보한 건데 미얀마 프로젝트 있죠. 네. 미얀마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히려 평생 해먹을 거를 따로 마련해.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래도 깐깐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야말로 마지막 공무원적 자존심이 남아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줘요. 그 미얀마 프로젝트를. 미얀마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은 뭐죠? 그게 뭐냐면 그건 제가 국회의원 해봐서 잘 아는데 이거 해도 됩니까? 얘기를? 네. ODA라고 있어요. 외교통상부에서 개발도상국에 공짜로 돈을 지원해서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줘줘요. 아하. 그러면 거기에 해외에 나가 있는 각 기업의 해외 파트가 무슨 역할을 하냐? 이 사업을 소개하고 기획하는 대사관에다 접근해가지고 네. 이런 게 이 나라에 좋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따내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해당 기업은 그 사업을 소개한 기업은 네. 그 사업을 자기들이 시행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생기는 부대 효과를 노려요. 아. 병원을 져준다 그러면 지네 회사에 있던 중고 의료기기를 공급한다든가 아. 무슨 뭐 도로를 닦는다 그러면 거기에 새로 기반된 토목 기반에다가 무슨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해요. 아하. 그렇구나. 저는 그 국회의원 때 그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는데 이게 서류상으로는 완벽하니까 특별하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 보더라고. 그런데 이 과정을 최순실이가 알아챈 거예요. 아하. 그래서 거기에 무역공사 사장도 뭐 임명하고 대사도 임명해서 이 프로젝트가 되도록 네.
자기가 딱 개입을 해서 K타운 건설을 도모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잘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도를 갖고 해 먹을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실패한 케이스고. 이거는 실패 케이스. 궁금한 거 삼성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든 관계를 좋게 해서 나중에 자기들이 도움 받으려고 한 건 맞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네, 삼성 네. 최순실 국정 사태와 관련해서 네. 상당히 이재용 들어가요? 그럼 법적 혐의가 있다고 봐요. 이재용 들어갈 것 같으세요?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몰라요. 지금 특검 애들이 지금 실력이 그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다. 삼성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언론에서 재벌 일반과 삼성을 동일시하고 네, 삼성 케이스를 다른 재벌들하고 어떤 동일시해가지고 삼성이 들어가면 다른 데도 뭐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하고 다른 재벌은 원전이 달라요? 달라요. 그렇군요. 삼성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월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네. 따로 최순실에게 따로 접근한 거예요. 아하, 그러네요. 박사님 너무 조용하신데 일단 들으시고 재밌잖아요. 재밌어서 네. 좋습니다. 재밌죠? 세 아니 번째. 저 녹취 테이프를 1000개나 들은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없어요. 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을 때 그 헌법 재판관의 그 녹취도 제가 유일하게 들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다음에 제가 헌재 그 녹취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다운돼 있더라고. 아.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아. 식자층이나 네. 기자들이나 네네. 제대로 안 듣고 부분적인 것만 듣고선 그러니까 지금 저 고영태 녹취 파일 2000개 중에 지금 1000개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과연 특검의 누군가가 저걸 다 들었을까? 글쎄 말이에요. 또 헌법재판관 8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저걸 다 들었을까? 글쎄 말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할 수 네, 없어요. 저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확신. 모셔야 돼요 패널로. 예, 아니요. 모셔야 돼요. 제 배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저 벌써. 그죠? 저는 내가 한 걸 안 했다 그러고 안 한 걸 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선입관을 갖고 이렇게 뭘 보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항상 들을 때 선입관 없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질문. 네. 고영태는 과연 최순실의 하수인이었는가? 심지어 최순실의 노예였는가? 어떤 사람은 뭐 엑스 노예라고까지 하죠. 네. 제가 딱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영태는 철저하게 최순실을 이용했어요. 최순실에게 일정한 노력 봉사를 해주면서 그 최순실 라인을 이용해서 이 친구가 오른쪽에는 자기 한국 최대 멤버들, 아하. 동창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K스포츠 재단에 취직을 시켜요. 네. 그 친구를 통해서 K스포츠 재단에서 어떻게 사업을 잘 만들어서 네. 돈을 빼낼까? 이거를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다르네요. 최순실은 어쨌든 K나 미래에 관해서는 사업을 진실로 키워볼 의도를 갖고 있었고, 고영태는 K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그게 네. 이제 분명한 건 이래요. 처음에는 고영태 팀도 일을 제대로 해주면 거기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네. 될 줄 알았지. 그런데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예요? 이놈들이 너무 무능했던 거야. 아하. 정말로. 이 사람들이 네, 이 사람들이. 예. 한 친구는 뭐 펜싱하고 가방 만드는 친구고, 네. 한 친구는 뭐 어디 뭐더라? 증권사 가서 증권사의 그 애널리스트 할 능력은 안 되고 증권사에서 거래해서 이렇게 중개인 하다가 중개인. 결국에는 실패해서 튕겨 나온 친구. 이런 친구들이야 다. 네. 이런 친구들이 소위 말하면 스몰 문체부라는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저는 딱 보니까 K스포츠 재단의 목적 자체가 좀 안 맞아요. 안 맞아. 이미 우리나라는 각각 스포츠들이 대기업들이 다 관련 협회에 있어가지고 네. 대기업들이 거기서 돈을 못 벌더라도 자기들 회사 홍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써거든. 네네.
근데 어떻게 거기 그런 스포츠에다가 돈 몇백억 그거 보면은 솔직히 우리나라 이렇게 잘 보면 스포츠 야구단 한 해 예산 만도 못한 거예요. 그거 몇백억 가지고 그걸 갖고선 대한민국 스포츠를 융성한다? 말도 안 되거든. 아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자기들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브레인이 없습니까? 그 안에. 그러면 제가 얘기해 줄게. 브레인이 딱 하나 있었어. 네.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왼쪽 라인에 예. 소위 말하면 고용태가 어떻게 얽힌 정치권 변두리에 있던 친구들. 네. 보좌관도 뭐 1년 한 친구가 아니라 네. 선거 캠프에서 뭐 한 뭐 몇 개월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몇 명 있다고. 네. 그 친구들이 그래도 좀 알아. 뭘 좀 알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다 있잖아요. 네. 프로세스와 어떤 사업 기획을 해서 아이고. 이 고용태 이 팀 오른쪽에 있는 한국 최대 팀한테 컨텐츠를 주는 거야. 근데 내가 보면 이 친구들도 완전히 보면 아마추어 중에 상아마추어다. 내가 딱 들어보니까 얘들 얘기하는 거 보면 아이고야.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그 통화 내역들이 다 지금 다 들어요, 이게. 녹음돼 있으니까. 쌍방으로 다 얘기하는 거 보면 뭐 고주할 미주를 다 해놔요. 그러니까 얘네들 있잖아요. 이 일이 내가 저는 왜 사람도 부려보고 일도 다 해봤잖아. 네. 일이 안 되니까 지들끼리 있잖아. 사소한 감정 싸움이잖아. 음. 그러니까 저기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컨텐츠 내용 막 얘기 안 하면 이익선 앵커가 차명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컨텐츠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 안 하가 쟤는 애가 왜 이렇게 액션이 과장되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 있잖아. 일은 제대로 안 하니까 지들끼리 맨날 전화로 주고받는 게 누가 오늘 짜증내고 뭐 이런 얘기 오늘 뭐 먹을 거니 뭐 우리가 이거 한 방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일을 못하는 애들이 하는 얘기 대화 내용들 있죠. 알 것 이런 게 같아요.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렇잖아. 일을 잘하면 그런 것들은 다 사상되거든. 그렇죠. 개인적인 그렇죠. 감정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 고용태 운알개 좌날개 다 얘기했죠. 다 모르는 거야. 운알개는 완전히 돌머리고 좌날개는 완전히 흙머리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서포트를 받으니 일이 될 리가 없죠. 일이 될 리가 있어. 그러니까 최순실은 있잖아요. 꼭지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언론에 나와서 최순실이 자기들이 노예 부리듯 했다 했는데 나는 이 최순실이 이해가 가더라고. 아하. 솔직히 최순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일이라는 게 그래도 K재단 미르재단 들어와서 월급 받아먹으면서 일을 하는 것들이 내놓으면 공무원들이 오죽하면 들어줄 텐데 그리고 최순실이 소개해준 기업체에서 오죽하면 들어줄 텐데 웬만하면 들어줄 텐데. 웬만하면 들어줄 텐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이게 절차가 어떻고 뭐 저희가 원래 이런 거 하는 사업이 안 되고 그러니 차라리 사업 말고 저희한테 그냥 몽탕 기부금이나 받으시고 그거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순실이가 꼭지가 돌지요. 그렇게 된 거군요. 이거를 나는 진짜로 일을 안 해본 특검 애들이나 세상을 모르는 검찰 애들이 이 내용을 알겠냐고. 아하. 예? 야, 이거 지금 방송에 나가면 이건 진짜 이거 방송인데. 아니 일반 그래서 고용태는 네네. 절대 하수인이 아니었다. 네. 이용자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친구들도 이 사업을 어떻게 좀 잘해서 그럴 의도가 있었죠. 자기들을 좀 먹고 살려고 그랬는데 네. 하다 보니까 한 능력 2년 부족. 동안 일이 안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2년. 그러면 안 되는 본인들도 거죠. 짜증나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안 될 거. 딴 생각. 챙길 뭔지 거나 아세요? 챙기자. 그렇지. 그 네 번째가 네 번째. 고용태는 따라서 처음부터 최순실을 잡기 위해서 폭로했느냐? 아니에요. 고용태가 딱 보니까 자기는 돌대가리니까 최순실이가 뭐 일 시키는 거 못하지 욕먹지. 그런데 옆에 가만히 월급은 받아먹으면서 이사라고 예. 월급은 받아먹으면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차은택이나 김종이 와서 일 탁탁탁 해가지고 돈 딱 사업 프로젝트 성공시켜가지고 돈 빼먹는 거. 네. 지가 볼 땐 빼먹는 거지. 빼먹는 거 보면 부하같이 밀지. 부하같이 밀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슨 계약을 하느냐. 좋다.
차은택과 김종을 날리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고영태가 맨날 그래 최순실한테. 아 만약 맨날 아이디어는 내 거 받고 말이야. 응? 응? 돈은 저놈들이 빼먹고 빌딩 사고. 그러면 최순실이가 응응 그래. 근데 최순실이가 응응 그래 하는 이유는 최순실이가 고영태한테 단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하. 너는 이래서 일이 틀리고 같은 무슨 예를 들어서 펜싱해도 네가 얘기한 펜싱 그 사업 프로젝트와 제가 얘기한 프로젝트는 요렇게 다르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냐? 이렇게 얘기 못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고 최순실이가. 아하. 그러면서 고용태가 그 돌대가리가 그 최순실의 메시지도 못 알아들으면서 결국은 이 친구가 뭐냐? 김종과 차은택이를 날리고 걔한테는 모두가 다 적이야. 그러네요. 현 사무총장도 적이야. 그러니까 사무총장 날리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 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론하고 손을 잡는 거야. 딜을 하는군요. 그런데 언론에서 자꾸 최순실을 드러내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폭로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뒤에 나온 폭로들이 네. 현재 고영태는 자기가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영태의 혐의가 상당히 짙고 이건 앞으로 1년, 2년 후에 제가 그걸 밝혀낼 거예요. 근데 하여튼 고영태의 폭로 타깃은 최순실이 아니어서 처음에 아휴, 이게 차은택과 김종을 날리고 차은택하고 김종은 머리는 있네요. 그쵸? 있었지. 예. 예. 그 사람들은 일을 할 줄 알지. 그러니까 광고 잘 만들더라고요. 일을 해보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렇잖아요. 김종희가 우리나라 그 스포츠 마케팅 박사 1호예요. 야, 그러니. 그 지금 1000개의 녹음 파일을 직접 듣고 이제 네, 차명진 의원이 직접 듣고 지금 저희 이제 정리를 해줬어요. 시간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차 의원 얘기를 듣기 전에도 이 고영태 녹음 파일이 대통령의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좀 논란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고영태 등이 최순실 또 차은택 등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 함정을 파놓고 뭐 했다 이런 정황이 대통령 탄핵에 그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는 기각적으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한편에 있고, 한편에는 그거는 뭐 대세 관계없는 일이고, 그거는 박근혜 탄핵의 뇌물죄라든지 국정농 권한 남용죄라든지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뭐 자기들끼리의 이른바 치정 얘기지. 그게 무슨 탄핵에 영향을 주겠냐라고 하는 이 양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차명진 의원의 분석은 후자 뭐 별 영향을 못 준다는 후자의 의견보다는 이걸 헌법재판관들이나 특검에서 제대로 읽고 그 맥락 속에서 이 사건을 다시 재구성해 보면 상당한 판단에 어떤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증거 자료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 이제 녹음 테이프 고영태 녹음 파일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차명진 의원이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근거 있게 지금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제 오늘 나온 얘기 중에 박근혜와 최순실이 대포폰을 썼다. 뭐 그것도 뭐 수백 통의 통화 기록이 있다. 이 특검 쪽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특검도 확인하지 못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인을 하려면 사용한 대포폰을 압수해서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포폰이 이미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특검은 그게 청와대 안에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그걸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네. 또 지난번에 안종범의 수첩, 안종범 수첩이 무슨 판도라 상자처럼 자꾸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뭐
그 청와대에서 지금 그걸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와 유사한 자료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또 뭐 7시간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서도 의무실 의무동에서 좀 더 그러니까 검사 수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작은 단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이미 제출로 청와대가 이미 제출해서 자 이거 봐라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이건 헌재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정말 엄중한 사건과 관련해서 챙겨볼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다 챙겨봐야 된다. 그리고 네. 대통령이 그냥 선언적으로 얘기해놓고 작은 무슨 이 대면 조사 날짜를 공개했다 이래서 거부한다 이런 식의 시비 걸어서 시간 끌 게 아니라 진짜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돼요. 네. 협조해야 되고 나는 이 대목에서는 그 황교안 권한대행의 역할과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을 뭐 하여튼 정치적으로 옹호하기 위해서 권한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로 이 탄핵 정국에서 흔들릴 수 있는 국가의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나건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조사와 또 특검의 수사를 거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역할을 했다 적극적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특검 기간 연장 법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분 연장시켜주고 30일. 네.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특검 기간 연장을 포함한 특검법 개정안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50일 이렇게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하, 예? 예. 그러니까 야당이 정쟁으로 이 문제를 가져간다고 비난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설사 야당이 정쟁적인 그 구상 속에서 이걸 해도 청와대나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거를 정쟁이 아니라 국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받아버리면 그러면 공세를 취하려고 했던 쪽이 머쓱해지는 거거든. 그리고 그런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특검 기간 연장이나 청와대 압수수색. 예컨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경호실장, 비서실장이 지금 이걸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권한대행이 비서실장, 경호실장한테 그 압수수색, 강제적 압수수색을 허용하라라고 입장을 밝히면 돼요. 지금 아니 이 판에 뭘 더 감출 게 있다고 지금 상황을 이렇게 자꾸 어렵게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차명진 의원 주장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죠. 헌재는 3월 13일 전에 어떻게든 결론 내려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헌법재판관 8명 또는 7명이 되면 그 7명의 이 7명을 믿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결론 내려라. 그리고 특검과 헌재에도 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 못하면 권한대행이 나서서 특검 기간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 그러니까 적어도 특검이 기간 연장도 안 되고 법 개정도 안 돼서 한 보름 있다가 문을 닫으면서 대통령 직접 대면 조사도 못하고 압수수색도 못하고 황교안 권한대행과 청와대의 방해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하나도 못했다. 이렇게 그 푸념하고 책임 떠넘기게 하면서 이 종결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더 큰 혼란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 박근혜에게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게 이미 이 시의적으로 좀 늦었다고 하면 뭐 이미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아마 또 그 박근혜 대리인들의 이 법률 자문이라고 하는 게 피의자 차원에서의 법률 자문이 되어서 이게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어떤 정치적 판단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상황인 것처럼 저한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도 특검 문제나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고 이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게 해야 그리고 거기에 이 녹음 파일까지 포함해서 네. 이게 어느 쪽에 불리할지 유리할지 예단하지 말고 다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 고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제가 들은 이제 뭐 녹음 파일 그게 이제 2,000개 중에서 한 1,000개 들었는데 나머지는 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다른 1,500개가 영어가 들어갔다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본 바에는. 1,000개 중에 영어 네. 들으셨어요? 전 영어 제가 파악한 거는 영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나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2,000개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들은 2,000개 중에서의 1,000개가 전부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들은 1,000개가 그러하니 또 나머지는 어떨지. 네. 그리고 또 다른 증거, 뭐 오늘도 대포폰 얘기하는데 대포폰에 대한 증거 이런 것도 좀 충분히 좀 헌재가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저는 우려하는 게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최근에 언론에 쭉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방송하는 거 보면 이 지금 2,000개 녹음이라고 해가지고 언론들이 해석하는 걸 보면 이상하다. 내가 들은 거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그 언론에서는 야 2,000개라는 게 사실은 오히려 최순실 박근혜에게 불리하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들은 것 이상이 또 있을지 몰라. 그러나 좀 언론이 이상하다. 좀 그동안 들인 매몰 비용이 너무 좀 아까워서 저렇게 좀 명징하게 해석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저의 그런 의심을 좀 더 강화시키는 건 이 대포폰도 그래요. 대포폰을 두 사람이 쓴 것하고 국정을 농단한 건 다른 거거든요. 정황 증거는 될 수 있어요. 다른 대통령들은 대포폰 안 썼습니까? 그거는 안 드러나서 모르는 건데 그거를 묻는 것 자체가 상당히 순진한 거죠. 그리고 아니 저는 얘기해도 되나? 아니요, 얘기하면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이래. 내 생각에는 왜냐면 네. 지금 대포폰에 관한 기사들이 좀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10월 25일까지 참 최순실하고 참 뻔질나게 통화하다가 26일 날부터 끊었다. 그래서 최순실이가 장시호를 통해서 자기 엄마 최순득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 오라고 그러더라. 이 내용을 보면요. 단순히 대포폰을 썼기 때문에 둘이 공모했을 거다. 국정농단을 공모했을 거다라는 그런 추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경계의 담을 허물어 줬더니 최순실이가 막 해먹었어? 화딱 지났어?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막 뭐라고 그러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마지막 최후통첩을 받고 독일에 있다가 들어왔다.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론에서는 제가 지금 해석한 거하고 거꾸로 해석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언제 어떤 통화 횟수가 내용까지 복원이 안 되더라도 언제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통화 횟수가 집중됐다든지 이런 걸 하면 되게 정황이 그려지거든요. 그런 것 없이 그냥 통화 횟수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씀하신 거고. 너무너무 비합리적이야 기사들을 보면. 네. 이 앵커가 역대 대통령은 어땠냐 했는데 네. 역대 대통령들은 후보 시절에 대개 전화기 서너 개를 비서진이 갖고 그러니까요. 다닙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네, 예전에 아니 뭐 그렇지. 근데 예.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못 봤어요? 네. 여러 개를 네. 갖고 다닙니다. 갖고 다니니까 아니 MB도 저 천신일이라는 사람하고 뭐 그냥 수도 없이 통화하고 그럼요. 뭐 예. 이 양반이 들락날락한 거 주변 그리고 사람들 다 실제로 알아요. 김대중 정권 때 불법 도청이 있었던 거는 이미 뭐 그것으로 국정원장들이 책임지고 감옥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제일 민감하게 또 뭐 기업의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게 알고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차 의원도 정치할 때는 뭐 한 2개 더 갖고 다녔을지 모르죠. 저는 이제 원래 어떤 생각이냐면 대포폰을 사용해서 할
내용을 내가 다루지 않겠다. 그로 다루지 인해서 않겠다. 내가 지위 상승이나 어떤 이익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네. 결심해가지고 네. 저 다 얘기하잖아요, 그냥.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할 내용은 대선 지지율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후보를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 3등까지만. 문재인, 안희정,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 본격 출마 선언 안 했지만 이 세 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사님. 저는 지금이면은 문재인이 대세를 얘기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당 지지율보다 10%나 지금 낮거든요. 지지율이. 네. 이거는 그 문재인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중간층 확산성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이 당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심도 그 충분히 지금 다 수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서 우리는 패권주의 아니다라고 백날 얘기해도 이런 수치가 패권적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 문재인 세력, 친문 세력들의 표는 진짜 응집될 대로 응집돼 있어요. 뭐 아주 단단하게 응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이 실수를 여러 번 해도 이 30% 전후의 지지율이 갑자기 뭐 20%로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미 공동응명체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메모더 정책단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문재인과 함께 사진을 찍고 언론에 자기들을 공개하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미 문재인 쪽으로 모인 표는 단단하게 뭉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문계가 전혀 안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쪽으로. 전혀 안. 오히려 약간 여지가 있었던 표, 어디로 갈까 관망했던 표들이 문재인이 아니라 안희정한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전체적인 조사를 보면 뭐 대세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짜 대세라고 얘기하기는 좀 시기상조고, 그리고 중간층 확산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고 하는 숙제, 네. 4년 전 선거에서 풀지 못했던 숙제, 네. 이 숙제는 더 어려운 상태로 문재인한테 지금 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의 대세로는 뒤집힐 수 있다. 뒤집힐 수 있다. 네, 지금 우리가 전국이 저는 마치 KTX를 타고 가는 듯한 느낌이다. 모두가 KTX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를 모르고 있다. 아하.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네. KTX를 타고 다닙니다. 통일호를 타면은 덜컹덜컹덜컹 느껴져요. 네. KTX는 안 느껴져요. 네. 지금 우리는 그 KTX가 아마 3월 초중에는 변곡점을 겪을 거다. 그래서 대선이 없던지 또는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문재인의 대선은 꺾일 수 있다. 대선이 없을 거라는 얘기는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탄핵이 인용되더라 하더라도 제가 느끼는 감은 KTX 바깥에 잠깐 머리를 내밀고 네. 바깥을 쳐다봐서 느끼는 그 이 공기압을 느끼는 제 감으로는 이상하다. 사람들이 이제는 소위 말하면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의 이 극단적인 대립에 상당히 혐오감을 느끼네. 실증을 느끼네. 네. 사람들이 언제 진짜로 본질적으로 의사를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탄핵이 인용되면은 아마 적어도 중도 보수 아주
우가 아닌 중도 보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정권은 넘어간다. 그렇다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옹호하는 사람한테 표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안철수는 그동안 반기문 다음에 대안을 생각했더니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네. 너무 존재감이 없다. 네. 오히려 안희정이가 괜찮다. 네. 많은 그 좌파 평론가들은 보수 기득권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안희정을 지지한다 하는데 그건 틀렸어요. 그거는 보수 기득권은 저쪽에 소위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뭐 붙어먹고 살던 사람들이고 네. 지금 지금 제가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유권자, 네네. 소위 말하는 정치 행위라고는 투표만 하는 사람들 내지는 저 SNS에다가 리트윗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볼 때 제가 볼 때 아마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현재의 극단적인 대립에 그 실증을 느끼고 문제인식을 가지면서 안희정을 더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네. 그 지지율이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뒤집힌다. 그렇죠. 아무리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이 조직표를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뒤집힐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한 가지 더 좀 변수가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이제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이 이제 그날 밤에 청와대에서 이제 나오면 네. 그게 뭐 뇌물죄가 인정이 됐든 뭐 직권남용죄가 인정이 됐든 이게 진짜 피의자가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 각 항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식의 그 주문이 나올 텐데 네. 그 경우에 뭐 이러저러해서 뇌물죄라는 죄를 범했고 직권남용이라는 죄를 범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탄핵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네. 현직이니까 못한 것뿐이지 강제 수사를 네. 이제 내려왔는데 이 뇌물죄와 직권남용죄가 헌재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수사를 안 하면 이제 직무유기 상태가 돼버려요. 검찰로서는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또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보세요. 여러 번의 대국민 사과할 때마다 여론이 나빠졌었죠. 네. 예. 그랬죠. 예. 그거는 여전히 자기가 진짜로 잘못했다고 뉘우치지 않는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네. 만약에 그 여러 번의 대국민 사과 중에 정말 대통령이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국민들이 마음이 달라졌을 거예요. 네. 그 얘기 뭐냐면 물론 저 전두환처럼 할 수도 있죠. 전두환의 골목 성명처럼 네? 네. 전두환의 골목 성명처럼 박근혜도 퇴임한 다음에 검찰이 불러서 갈 때 네. 끝까지 거부하고 막 그러다가 강제로 끌려간 다음에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막 성명서 내면서 독하게 할 수 있죠. 전두환이 그랬었나요? 예, 전두환의 골목 성명이 그런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 느낌에. 예, 그렇게 탄핵돼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면 뭐 검찰이 부르는 대로 저 다소곳이 포토라인에 쓸 거고 국민들한테 뭐 짧게 뭐 죄송하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겠다 이러고 들어갔다 나올 거고. 네. 그리고 뭐 구속이건 불구속이건 이제 기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받고 뭐 그리고 사실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뭐 하여튼 뭐 그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대선 2달 사이에 벌어질 수 있어요. 네. 그게 어디까지 갈지는 그거는 뭐 검찰이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달려 있지만 어쨌든 적어도 검찰 포토라인에는 세울 것 같아요. 네. 그럴 경우에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지금 촛불을 든 사람들은 그때 가서도 통쾌하다고 촛불을 들 수 있습니다.
예. 야, 마침내 우리가 이루었도다. 해냈다, 축제할 수 그러나 있죠. 예. 촛불을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의 다 절대 다수가 그렇게 갈 것 같진 않아요. 촛불을 든 사람도 정말 그 정도 되면 죄가 밉지 사람이 밉냐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이제 막 눈물을 흘릴 가능성이 많아요. 네. 네. 이런 것이 탄핵 역풍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때 탄핵 역풍은 노무현이 범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죄 자체가 가벼웠고 또 탄핵도 안 됐고 그러나 탄핵 소추를 무리하게 했다는 것만으로 역풍이 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뭐 죄가 훨씬 무겁죠. 탄핵이 인용이 되면 훨씬 무거운 죄로 인용이 되는 거고 실제로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때와 같은 식의 역풍이 불지는 않겠지만 그거는 맞아면 노무현 때 역풍은 뭐냐면 건도 안 되는데 건수도 안 되는데 한나라당이 수적으로 밀어붙였다. 이놈들 나쁜 놈들이다. 이런 역풍이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야 그래도 대통령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동정적 역풍이에요. 근데 네. 선거에서 동정표가 이 분노하는 표보다 훨씬 큽니다. 아하. 예. 저도 그 얘기에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인용됐을 경우에 두 가지가 예상되는데, 이제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위 말하면 지금 여당 보수 쪽이 상당히 힘을 못 쓰고 괴멸을 해서 야당 후보들 사이에서 어떤 그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 문재인 대세론이 깨지는 경우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측면은 뭐냐면 지금 고 박사님 얘기했듯이 보수가 그냥 인용되면서 괴멸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제 생각에 아주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 과연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이제 죄의 그 값을 치르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갑시다 이렇게 할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좀 아까 얘기했던 거 고 박사님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건 뭐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좀 예컨대 좀 잘 뉘우치고 사과를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연을 이르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거기엔 동의하지 않아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한 사람은 저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지만 실망한 사람들이 한 축에 있지만 네. 또 한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를 해도 박근혜 대통령 안 찍을 사람. 네. 과거에 우리 광우병 때 생각해 보자고요. 뭘 이명박 해도 대통령이 뭘 말해도 안 믿죠. 이명박 대통령이 그야말로 내가 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려서 뭐지 김밤지 세우고를 불렀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거 밀리니까 밀리네. 그죠? 명박산성 밀리니까 밀려지네. 이러면서 밀어붙였다고.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박근혜가 밀리네. 사과도 하네. 저 불통이 그게 그런 밀린 측면도 있다. 차윤 이런 거예요. 탄핵 소추 의혹 당시에 여론조사가 80% 이상이 탄핵 필요하다 했잖아요. 지금 조사를 해도 80% 가까이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목 있잖아요. 우리 국민의 80%가 박근혜가 어떻게 얘기해도 나는 박근혜가 싫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4년 전에 문재인을 찍었던 48.6%는 그럴 수 있겠죠. 또 그 사이에 박근혜 4년을 지내보니까 내가 진짜 잘못 찍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선택을 했냐 이래서 돌아선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80%가 그런 건 아니에요. 국민의 80%는 처음에는 정말 믿기 어려웠고 아무르면 최순실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국정을 농단하냐. 그리고 무슨 고영태니 차은택이 나오는 사람들 몇몇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냐. 웃기는 소리 마라고 했다가 점점 드러나는 사건의 실체들이 그런 것 같아서 정말 실망이 분노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그래서 봤더니 여전히 뻔뻔하게
자기 잘났다는 얘기하고 자기 잘못했다는 얘기만 했다. 이거를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씩 계속 그랬다. 더구나 막판에는 저 구미의 입맛에 맞는 어디 기자 불러다가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대통령이 돼갖고서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옥 안 갈 걱정이나 하고 있고 이러면서 정말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의 분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차연 말씀하신 그런 그 유권자들이 당연히 있죠. 이 사람들은 박근혜가 뭐 우는 게 아니라 뭘 해도 뭐 마음을 다시 주지 않을 유권자들일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래 참 그 정도 잘못했냐, 그저께 참회하고 반성하냐, 좀 잘하지 그랬냐라고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껏 돌아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두 분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차 의원님은 SNS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많이 살펴보시잖아요. 본인이 네. 많이 글을 올린다기보다는 네. 많이 살피시잖아요. 올립니다. SNS에서 그 쓰여지고 리트윗되고 서로 공유하는 정보들의 상당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다 싫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가 있어요. 그렇게 공유하고 있고 많이 쓰고 있고 또 지금 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죄가 밉지 사람이 밉냐 저 정도면은 아유 좀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SNS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결국 두 분이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쪽도 여론이고 이쪽도 여론이고 제가 비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SNS 세상에서의 공유되는 부분은 뭘 해도 싫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한 7할 이상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문재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여기 정리 한번 할게요. 고 박사님은 문재인의 지지는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역전될 수 있을 것이다, 역전될지도 모른다. 잘 떨어지지 않을 거다. 안 떨어질 거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출마 자체가 없거나 네. 아니면은 출마하더라도 하더라도 상당 부분 안희정한테 따라잡힐 거다. 따라잡힐 거다. 네. 안희정이 혹시 뒤집을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저기 그 민주당의 대표로 경선에서 최후까지 남을 사람을 문재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네. 건가요? 저는 문재인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아니, 30%에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30%를 이길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걸 적어도 4년 전에 48.6까지는 올려놓고 거기서 1, 2% 정도를 더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숙제는 4년 전에 못 풀었는데 지금도 그걸 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저는 하여튼 최근에 이렇게 보면 네. 상황이 네. 여러 가지로 문재인의 대세론이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 가지 드세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용되더라도 네. 아까 고 박사님 형님 말씀했듯이 상당히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이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래 그 야당은 찍지 않지만 그 중간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네. 너무 극단적인 거는 좀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안희정이라는 참 참신한 카드가 상당히 어떤 매혹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미 저는 그 조짐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최근에 이 북한의 그 김정남 테러나 네. 그 미사일 발사 이런 네. 것들이 더더욱이 문재인 대표에게 악재다. 지금 이미 그 야당이 입장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 안철수 씨 좀 바꿨대 또 보니까 저 사드 배치 입장. 하자고.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네. 이미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네. 안희정의 강점이 그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신선하죠. 네. 그리고 그 발언이 워딩이 상당히 철학적인 냄새를 많이 풍겨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했지. 예. 그런 느낌. 본인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본. 네. 그리고 뭐 독서를 꽤 많이 한. 그러니까 저같이 뭐 공부를 직업으로 한 사람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좀 느낌이 나오죠. 있어요. 이게 실전 속에서 단련된 사람인지
아니면 상당한 독서와 어떤 그 토론 속에서 자기 생각을 정리한 사람인지.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차 의원 같으면 실전 속에서 단련된 사람인데 그 독서도 많이 합니다. 이게 실전에 더 강하다 이 어. 말씀이시. 근데 이제 안희정 네. 후보는 그 실전이라기보다는 그런 쪽에 느낌을 줘요. 그런데 느낌만 그런 거예요. 느낌만. 실제로는 안희정은 실전 속에서 단련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그 정치 이력은 네. 25년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나 정치한다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정치를 한 게 91년에 그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서 노무현, 김병준 등과 같이 시작한 그때 아닙니까? 네. 그러면 25년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무현이 그때로부터 해서 한 10년 후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지도 한 10년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실전 속에서 단련된 그런 그 리더십에다가 그 상당한 그 이 독서와 이게 철학적 사고 성찰이 이렇게 잘 버무려져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정치인하고는 좀 다른 느낌을 줘요. 그게 새로움으로 다가와요. 실제로 새로운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노무현 정권 때 그 저기 뇌물 돈 먹은 것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오잖아요. 예. 그게 어디가 새로워요? 하나도 새롭지 않은데. 근데 그런 점들이 잘 버무려져 있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 걸로 잘 소화를 시켜내고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예, 등장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언제까지 새로울 거냐? 이게 스타일로 새로운 거는 등장할 때예요. 예. 그러면 그 다음으로 새로운 거는 컨텐츠로 새로워야 되거든. 네. 컨텐츠로. 그런데 이 컨텐츠로 새로우려면 디테일에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희정이 지금 디테일을 별로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총론에서는 새로운 것 같아. 네. 강론으로 가면은 아직 보여주고 있지를 못해가지고 사실은 진짜 새로우려면 강론에서 계속 새로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총론에서 별로 새롭지 않기 때문에 네. 강론에서 새로운 걸 보여줘도 별로 각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 남경필 같은. 아하. 이 사람은 강론으로 가면 다른 정치인들이 주장하지 않은 굉장히 무모할 수도 있는 주장들을 막 해요. 네네. 뭐 모병제 얘기도 막 하고 네. 막 하잖아요. 예. 근데 이 과외 사람은 폐지. 예, 어허. 막 그리고 국민투표하겠다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게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 발상이 다른 후보들과 좀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은 총론적으로 별로 새롭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주목을 못 받는 거예요. 호객에서 실패했군요. 그래요. 예. 근데 안희정은 총론에서 새롭게 런칭하는 데 성공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상승세가 온 거야. 그리고 그 상승세는 이 관성을 타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정작 야, 너 진짜 새로운 사람이냐? 너 진짜 새로운 리더십이야?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이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게 된다고. 아하. 그런데 이 사람이 디테일에서 별로 새로운 걸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는 이게 상당히 치명적인 거가 된다고 보는데요. 경제정책, 새로운 경제정책 할 거 없다. 역대 대통령들이 쓴 경제정책 중에 잘 된 것만 골라 써도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선거 때 공약 필요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까지 인기가 오를 줄 몰라서 준비 못한 거 아닐까요? 저는 이제 제가 안희정 지사하고 뭐 특별하게 소속도 다르지만 즉 개인적으로 만나본 지는 한 30년 되지만 그리고 제가 이 친노가 아니라서 안희정 씨는 지금도 저를 싫어할 거예요. 제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할 때 야당 대변인 해가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 안희정 씨에 대해서 좀 변호를 제가 하면 아니 되지도 않는 경제 정책 내놓는 것보다 낫죠. 일자리 100만 개 만든다 네. 있잖아요. 공공의 일자리는 있죠. 네.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있죠. 그 세상을 조금만 볼 줄 아는 사람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있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봐요. 그러면 그게 유지가 되겠어요? 다음에 1년 지나면 끝이지. 민간에서는 그 일자리를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민을 남겨서 다시 또 채용하게 하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원리상. 그동안 이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특히 여러 그 행정하는 사람들이 일자리 하면서 공공 일자리 얘기한 게 저는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원리상으로도 안 맞고 실제도 있잖아요. 엉터리가 된 거는 이미 지난번 IMF 직후에 일자리 만든다고 국고에서 막 몇 조씩 풀어가지고 일자리 만든 게 정말로 있죠. 허당이었다는 것들이 다 이미 입증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뭐 일자리 100만 개 만들겠다고 공공의 일자리. 그 양반은 제가 볼 때 너무 지적 수준도 낮고 현장에도 안 가본 거야. 지금 동사무소 가면 다 놀고 있거든요. 어떻게 행정 서비스를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몇 명씩 더 갖다가 이렇게 자리를 만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실제 말되는 좋은 정책 따쓰겠습니다가 저는 100번 낫다고 보는데요. 제가 그 비판하는 사람 또 하나. 이 사람하고 같은 당에서 경쟁률 다지는 사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경제 기본 원리가 안 돼 있어. 뭐 기본소득 얼마씩 주면은 소비가 촉진된다? 안 그래요. 물론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온 대기업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면 이게 스필 오버 돼가지고 소득이 늘어나서 경제가 돌아간다.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맞아. 맞으면 그거는 제가 볼 때 답은 솔직히 여기서 좀 그런데 안철수가 제가 볼 때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아예 소위 말하는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발해야만 된다라는 거는 안철수가 맞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대기업 중소기업도 맞으면 지원하고 안 맞으면 지원 안 하는 안철수가 맞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보면 다 엉터리야. 무슨 기본소득 주면은 뭐 경제가 돌아간다 얘기하는 사람도 엉터리고 일자리 100만 개 뭐 세금으로 만들겠다는 사람도 엉터리고. 예. 그러에 비하면 안희정이 최고 낫지. 아니 다들 뭐 4차 산업혁명 예. 얘기하면서도 네. 안철수 해법은 4차 산업혁명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잘 혁신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정책적 분위기를 만든다. 여기에 그게 대해 핵심이에요 저는. 네. 그런데 뭐 문재인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도록 그게 바로 이렇게 되니까 박근혜식의 미르 K 재단이에요 이게. 예, 같은 4차 산업혁명에도 이게 해법이 다르잖아요. 이런 게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희정이 한 얘기는 어법 자체가 틀리다고 봐요. 뭐냐? 이게 경제정책, 역대 정권에서 성공한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이기 때문에 먹혔던 거예요. 먹혔던 거고 그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었던 것들. 국가주도형 사업. 뭐 60년대, 네, 맞습니다. 70년대, 또 80년대 다 다르잖아요. 근데 60년대 성공했던 그 방식이 잘 됐다고 여기다가 어떻게 기계적으로 접목해요?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차 의원이 얘기한 대로 여러 일자리 정책 중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이 제일 그래도 방향도 맞고 현실적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정책적 변별력을 우리가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차 의원의 기준을 갖고. 그런 방식으로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고 경쟁을 해야지. 아니 뭐 저는 경제정책, 경제공약 안 하겠습니다. 역대 정권이 잘했던 거를 다 하는 것만 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점에서 제가 뭐 요 단면을 내가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사례를 제가 얘기한 이유는 안희정이 디테일이 조금 약하다. 예, 안희정만의 약점은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그죠? 예. 자, 안희정 뜨겁네요. 또 한 사람 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안희정이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그건 아시죠? 모르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아니 글쎄 뭔가 매력이 있는 모양이에요.
남성들은 모르시는. 난 모르겠는데요. 그럴까요? 자, 안희정 후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지막 출마도 안 한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분은 두 가지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차명진 네, 의원이 차 의원님. 예. 출마할 것 같으세요? 저는 황교안 대행이 출마 안 할 거다. 출마하더라도 실제 이분이 현재 지금 받고 있는 지지율을 못 받을 거다. 왜냐? 지금은 이제 우리 지난번에 반기문 씨 얘기했잖아요. 네. 반기문 씨는 제가 볼 때는 저 북태평양에서 날아오는 이 태풍, 의피. 네. 황교안 씨는 거기에 비하면 스콜. 스콜이에요? 너무 네. 더워서 자체에서 올라와서 내린 게. 왜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 이 두 가지 현상은 안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보수에서 너무 후보가 없어서. 네. 그리고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후보라는 사람들이 다 얽혀 있어서. 네. 하지만 탄핵이 인용되고 국면이 바뀌면 네. 바로 계절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아하. 태풍이나 스콜은 사라진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수 후보까지는 갈 겁니다. 보수 단일 후보까지. 단일 후보. 보수 단일 후보? 예. 그러면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다 포함한. 그러면 나중에 문재인 지금으로서는 일단 문재인 후보랑 붙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는 독자적인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래서 3파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 얘기는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출마도 안 한 사람 얘기를 자꾸 하면 이게 출마하라고 종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자, 오늘 고성국의 포캐스트 에피소드 21번째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녹음을 하는 시간은 2월 16일 오후였습니다. 예, 이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차명진 의원께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말 조금 하고 팟캐스트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진짜 역대 에피소드 중에 가장 적게 고맙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포캐스트 고성국입니다.